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21강. 자본은 왜 주주의 진짜 몫이라고 할까?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는 유한양행은 매수를 권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실제 숫자로 공부하기 위한 교육용 샘플 기업입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큰 영역인 자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념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한양행의 2024년과 2025년 숫자를 직접 비교하면서 자본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왜 늘었는지 여기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의 뜻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중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이 부채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본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쉽게 말하면 회사의 순수한 자기 몫, 그래서 자본을 주주의 몫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유한양행의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말 자산 총계는 약 2조 7,359억 원, 부채 총계는 약 1조 1,987억 원, 자본 총계는 약 1조 5,37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 총계는 약 3조 740억 원, 부채 총계는 약 1조 2,526억 원, 자본 총계는 약 1조 8,214억 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무제표 공부입니다. 1년 동안 무엇이 변했는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2조 7,359억 원에서 3조 740억 원으로 약 3,381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1조 1,987억 원에서 1조 2,526억 원으로 약 539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어떨까요? 1조 5,372억 원에서 1조 8,214억 원으로 약 2,8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회사의 자산은 3,381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채 증가는 539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2,8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즉 자산이 커졌는데 대부분을 부채 증가가 아니라 자본 증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산이 늘었다라고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비율로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6.2%, 2025년에는 약 59.3%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중은 약 43.8%에서 약 40.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산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재무 구조가 전년보다 자본 중심으로 조금 더 두터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자본이 왜 2,842억 원이나 늘었을까? 이제 손익계산서를 가져옵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약 1,8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당기순이익은 1,853억 원인데 자본은 2,8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약 989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질문해야 합니다. 순이익보다 자본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바로 실전 재무제표 읽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본 변동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본 안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눈여겨볼 것은 이익잉여금입니다. 2024년 말 이익잉여금은 약 7,079억 원, 2025년 말에는 약 9,52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차이는 약 2,444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 총계 증가액은 2,842억 원, 그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가 약 2,444억 원입니다. 즉 자본 증가의 상당 부분을 이익잉여금 증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왜 늘었을까요? 회사가 이익을 냈습니다. 그 이익 가운데 배당 등으로 외부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회사 내부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축적된 이익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 9,500억 원 정도 있다고 해서 회사 은행 통장에 현금 9,500억 원이 그대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은 현금 통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과거에 벌어 내부에 축적한 이익의 회계적인 누적 결과입니다. 그 돈은 이미 공장에 투자됐을 수도 있고 연구개발에 사용됐을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증가했다고 해서 현금이 똑같은 금액만큼 증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금 흐름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2024년 약 1272억 원, 2025년도 약 1272억 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 총계는 284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본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같은 다른 자본 항목의 변화로도 자본 총계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숫자를 한 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2024년 자본 총계 1조 5,372억 원 아래로 2025년 자본 총계 1조 8,214억 원 아래로 자본 증가 2,842억 원 아래로 그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약 2,444억 원. 이렇게 숫자를 연결하면 단순히 자본이 늘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자본이 늘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합니다. 자본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그 증가가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내부에 축적한 결과인지, 새로운 주식 발행 때문인지, 자산 평가나 다른 자본 항목의 변화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좋은 흐름 중 하나는 회사가 본업에서 돈을 법니다. 순이익을 냅니다. 그중 일부가 회사에 남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입니다. 자본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다시 사업에 활용해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증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커진 자본으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중에 ROE를 공부할 때 바로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오늘부터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발견하면 세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첫째, 자본은 작년보다 늘었는가, 줄었는가? 둘째, 늘거나 줄었다면 무엇 때문에 변했는가? 셋째, 늘어난 자본이 앞으로 더 많은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왜 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진짜 재무제표 분석이다. 유한양행의 사례에서는 자본 총계가 약 2,842억 원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익잉여금 증가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이 얼마다 라는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과 비교하고 변화의 원인을 찾아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음 22강에서는 자본안을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무엇이 다를까? 유한양행의 실제 숫자를 나란히 놓고 회사를 만들 때 들어온 돈과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축적한 이익이 왜 완전히 다른 것인지 공부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22강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무엇이 다를까? 21강에서 우리는 유한양행의 자본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4년 자본 총계는 약 1조 5,372억 원, 2025년에는 약 1조 8,214억 원, 약 2,842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본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자본 총계는 크게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자본이라는 큰 상자를 열어보면 여러 종류의 자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초보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자본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입니다. 이름은 둘 다 자본이지만 돈이 만들어진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쉽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의 기본적인 부분,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사업해서 벌어 축적해온 이익,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유한양행의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말 연결 기준으로 자본금은 약 1,272억 원, 이익잉여금은 약 9,523억 원입니다. 두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약 1,272억 원, 이익잉여금 약 9,523억 원. 이익잉여금이 자본금보다 약 8,251억 원 더 큽니다. 대략 계산하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7배 이상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자본금은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자동으로 증가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순이익을 1,000억 원 냈다고 자본금이 자동으로 1,000억 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한양행을 보겠습니다. 2024년 자본금은 약 1,272억 원, 2025년 자본금도 약 1,272억 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어떨까요? 2024년 약 7,079억 원, 2025년 약 9,523억 원, 약 2,444억 원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비교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거의 그대로,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약 2,444억 원 증가, 그래서 자본 총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왜 증가했을까요? 이제 손익계산서를 다시 가져옵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약 1,853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자본과 연결됩니다. 배당 등으로 외부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회사 내부에 남아 누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를 보면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1,853억 원, 그런데 이익잉여금 증가는 2,444억 원. 둘이 같지 않습니다. 초보자라면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상한데? 회사가 1,853억 원을 벌었는데 이익잉여금은 2,444억 원이나 늘었지?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재무제표 공부입니다.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당기순이익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과거 기간과 관련된 조정, 자본 안에서의 여러 변동, 회계상 반영되는 다른 항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은 자본 변동표와 주석까지 내려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을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쉬운 가상의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만들면서 주주들이 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해에 사업해서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배당하고 3천만 원을 회사에 남겼습니다. 다음 해에도 돈을 벌고 일부를 회사에 남겼습니다. 이 과정이 10년 동안 반복됩니다. 자본금은 여전히 1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 이익을 내고 그중 상당 부분을 내부에 남겼다면 이익잉여금은 3억, 5억, 10억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우량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금보다 이익잉여금이 훨씬 큰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오랜 기간 벌어들인 이익이 자본 안에 축적되어 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한양행의 이익잉여금이 약 9,523억 원이라고 해서 은행 통장에 현금 9,523억 원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과거에 번 돈을 공장을 짓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산을 취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금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과 현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눈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한다면 일단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오랜 기간 이익을 축적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많다. 그러므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본으로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만들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자본은 커지는데 돈을 버는 능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쌓아놓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반대로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진다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내부에 남기고 그 돈을 다시 사업에 사용해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익 발생, 아래로. 회사 내부의 일부 유보, 아래로. 이익잉여금 축적, 아래로. 재투자, 아래로. 매출과 이익 성장, 아래로. 다시 이익잉여금 증가,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기업의 자본은 점점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유한양행 숫자를 다시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자본 총계 약 1조 8,214억 원, 그 안에서 자본금은 약 1,272억 원, 이익잉여금은 약 9,523억 원, 그리고 전년과 비교하면 자본금은 거의 변화 없음. 이익잉여금은 약 2,444억 원 증가, 자본 총계는 약 2,842억 원 증가. 이 숫자만 놓고 봐도 2025년 자본 증가가 단순히 자본금 증가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업의 자본을 볼 때는 자본 총계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전년보다 무엇이 변했는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특히 이익잉여금이 크게 변했다면 다시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당기순이익과 비교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왜 다르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본변동표와 주석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것이 재무제표를 실제로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딱 두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이익을 낸다고 자동으로 커지는 돈이 아니다. 실질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오랜 기간 벌어 축적해온 이익의 흔적이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익잉여금은 현금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다음 23강에서는 자본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은 왜 늘고 줄까? 자본 변동표 읽는 법. 유한양행의 2024년과 2025년 실제 숫자를 따라가면서 당기순이익, 배당,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변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최종 자본 총계를 만드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23강. 자본은 왜 늘고 줄까? 자본 변동표 읽는 법. 22강에서 우리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차이를 공부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실제 숫자를 비교해 보니 2024년 말 자본금은 약 1,272억 원, 2025년 말에도 약 1,272억 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약 7,079억 원에서 약 9,523억 원으로 약 2,414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약 1조 5,372억 원에서 약 1조 8,214억 원으로 약 2,8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는 재무제표가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라는 이름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뜻은 아주 쉽습니다. 지난해 자본에서 올해 자본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만 보면 300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금합니다. 월급이 들어온 것인지, 돈을 추가로 넣은 것인지,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지, 투자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과정을 알아야 왜 300만 원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도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작년 말 자본 얼마, 올해 말 자본 얼마를 보여줍니다. 자본 변동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유한양행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말 자본 총계 약 1조 5,372억 원, 2025년 말 자본 총계 약 1조 8,214억 원, 차이는 2,842억 원 증가입니다. 그런데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1,85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순이익은 1,853억 원인데 자본은 2,8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약 989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순이익 말고 무엇이 자본을 움직였을까? 이 질문 때문에 자본 변동표를 보는 것입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냈습니다. 그 이익은 결국 자본과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내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회사가 번 돈 가운데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회사 안에 남아있던 자본의 일부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은 일반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법니다. 싹 순이익 발생, 자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일부가 회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회사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 순이익이 1,000억 원이라고 자본이 정확히 1,000억 원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 발행과 같은 자본 거래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같은 항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과 관련된 다른 거래가 발생하면 자본의 구성과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보자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과 같은 항목도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회계상의 손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부 항목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본은 순이익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유한양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강에서 확인했듯이 2024년 말 이익잉여금은 약 7,079억 원, 2025년 말에는 약 9,523억 원, 약 2,444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본금은 약 1,272억 원에서 1,272억 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자본 증가를 새로운 주식을 대규모로 발행해서 자본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이익잉여금 증가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약 2,444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 증가액 2,842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1,853억 원.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2,444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기순이익만 보고 이익잉여금 변화를 단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적된 항목, 배당, 회계상 조정, 자본 내부의 변동, 그 밖에 여러 요인이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려면 자본 변동표의 각 항목과 관련된 재무제표 주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실전 습관입니다. 숫자가 딱 맞지 않을 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재무제표를 한 단계 더 깊게 볼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작년 자본이 1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순이익이 1,000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자본은 1조 1,000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본은 1조 500억 원입니다. 왜 500억 원밖에 안 늘었을까요? 배당으로 300억 원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본 항목에서 200억 원이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순이익은 1,000억 원인데 자본이 1,500억 원 증가했다면 이번에는 질문이 반대입니다. 나머지 500억 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새로운 자본 거래가 있었는지, 기타 포괄 손익이 있었는지, 다른 자본 항목이 움직였는지 자본 변동표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 변동표를 볼 때 순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자본, 작년 말 얼마였는지 봅니다. 그 다음 단기 순이익, 올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봅니다. 그 다음 배당, 주주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봅니다. 그 다음 자본 거래와 기타 변동,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 자본, 결국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흐름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작년 자본 더하기, 올해 벌어들인 이익 빼기, 주주에게 나간 배당 더하기 또는 빼기, 기타 자본 변동, 그러면 올해 자본이 됩니다. 물론 실제 기업의 자본 변동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가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자본에서 올해 자본으로 가는 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내부에 축적하면서 자본이 증가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반복해서 주주에게서 새로운 돈을 받아 자본을 유지하고 있다면 똑같은 자본 증자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본 증가를 발견하면 항상 질문합니다. 샬, 회사가 벌어서 늘어난 자본인가?
아니면 주주에게 새로 돈을 받아서 늘어난 자본인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기업의 자본을 보는 눈이 훨씬 달라집니다. 이제 21강부터 오늘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21강에서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2강에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돈이 만들어진 과정이 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자본이 왜 변했는지를 자본변동표에서 추적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자본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자본 총계가 늘었다는 숫자보다 어떤 이유로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자본이 크게 변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에 답해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다음 24강부터는 드디어 세 번째 핵심 재무제표로 넘어갑니다. 순이익이 났는데 현금은 왜 다를까?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순이익과 현금 흐름표의 실제 현금 움직임을 실제 기업 숫자로 비교하면서 이익과 현금은 왜 다른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24강 순이익이 났는데 현금은 왜 다를까? 23강까지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공부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본이 왜 늘고 줄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번째 핵심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처음 보면 숫자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유한양행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1,8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853억 원을 벌었으니까 현금도 1,853억 원 들어왔겠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할 핵심입니다. 순이익과 현금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가장 쉬운 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손님에게 물건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말합니다. 다음 달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는 아직 1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매출 채권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이 잡혔지만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몇 년 전에 비싼 기계를 샀습니다. 기계를 살 때는 이미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그 기계의 사용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나누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잡혔다고 해서 올해 그만큼의 현금이 다시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벌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외상으로 팔면 이익과 현금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이지만 그 시점에 현금이 나가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과 현금은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유한양행의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약 1,853억 원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 숫자에서 출발해 현금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은 항목을 조정하고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같은 운전자본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과 다른 숫자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이상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두 숫자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다른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순이익이 1,000억 원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100억 원입니다. 순이익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현금이 본업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해 숫자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일단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기업입니다. 순이익은 똑같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00억 원밖에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장부에서는 1,000억 원을 벌었다는데 왜 실제 영업현금은 100억 원밖에 없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크게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은 많이 팔았지만 아직 돈을 못 받은 것입니다. 재고 자산이 크게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현금은 들어갔는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다른 운전자본 항목에서 현금이 묶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돈의 실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14강과 15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납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회사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을 사용해서 물건을 준비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보니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돈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현금 흐름표로 갑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약해졌다면 투자자는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한 감가상각비처럼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으로 반영됐지만 그 시점에 현금이 실제로 빠져나가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순이익이 크면 무조건 좋다 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크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의 큰 구조를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회사가 본업을 하면서 현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공장이나 설비를 사고 투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돈을 빌리고 갚거나 주주와 관련된 자금이 움직이는 과정 등을 살펴봅니다.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영업은 돈을 버는 곳, 투자는 미래를 위해 돈을 쓰는 곳, 재무는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돌려주는 곳. 물론 실제 기업의 현금 흐름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세 덩어리만 정확히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일까요? 초보 투자자라면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부터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결국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계속 빌려서 현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 영원히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가 현금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볼 때 순이익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순이익을 확인한 다음 현금 흐름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찾아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그리고 질문합니다. 왜 둘이 다르지? 바로 이 질문에서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감가상각, 그리고 여러 비현금 항목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익은 회계가 계산한 성과이고 현금 흐름은 실제 돈이 움직인 흔적이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이익만 보지 않습니다.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 25강에서는 현금 흐름표의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왜 가장 중요할까? 유한양행의 실제 현금 흐름표 숫자를 놓고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 비교하면서 회사가 본업에서 실제로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냈는지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25강.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왜 가장 중요할까? 24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순이익과 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나오는데 실제 회사 통장에는 그만큼의 현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순이익보다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현금 흐름표의 실제 숫자를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중 투자자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본업을 하면서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식당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많습니다.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장부상 이익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부분이 외상으로 먹고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식당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월급은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식재료도 사야 합니다.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결국 회사는 시이익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유한양행을 다시 보겠습니다. 2025년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은 약 1,8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질문이 달라집니다. 1,853억 원의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는 어떻게 연결됐을까? 현금 흐름표를 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여러 항목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이익에는 실제 현금의 움직임과 다른 항목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회사가 1,000억 원짜리 공장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장을 산 해에는 실제 현금 1,000억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그 공장을 여러 해 사용하기 때문에 1,000억 원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사용한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가상각비가 100억 원 잡혔다고 해서 올해 통장에서 100억 원이 다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할원 비현금 비용을 다시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매출 채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품을 1,0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이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돈은 매출 채권으로 남습니다. 이익은 발생했지만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고 자산입니다. 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사고 제품을 생산하고 창고에 쌓아 놓았습니다. 현금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 회사의 현금이 재고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증가 역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볼 때 중요한 항목입니다. 반대로 재고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어떨까요? 회사가 원재료를 샀는데 아직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받았지만 현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에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 재무상태표에서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숫자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배워온 이유입니다. 재무제표 3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첫 해, 당기순이익 1,00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1,100억 원. 둘째 해, 당기순이익 1,20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1,300억 원. 셋째 해, 당기순이익 1,50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1,600억 원. 이 회사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본업에서 만들어내는 현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익이 현금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첫 해, 당기순이익 1,00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900억 원. 둘째 해, 당기순이익 1,200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500억 원. 셋째 해, 당기순이익 1,500억 원.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0억 원. 이상합니다.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본업에서 들어오는 현금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급증했는가? 재고 자산이 급증했는가? 일회성 운전자본 변화가 있었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회사가 재고를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조건 때문에 매출 채권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작다고 해서
곧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흐름을 함께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가? 두 숫자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순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여러 해 동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장부상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연결되지 않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점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이익은 조금 흔들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유를 봐야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큰 산업일 수도 있고 운전자본 변화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숫자 하나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가 현금 흐름표를 열었을 때 보는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두 번째, 전년보다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세 번째,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어떤가? 네 번째, 차이가 크다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어떻게 변했는가? 다섯 번째, 이 흐름이 일회성인가 여러 해 반복되고 있는가? 이 5가지만 봐도 현금 흐름표가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회사가 전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계속 사업해야 합니다. 공장도 지어야 합니다. 기계도 바꿔야 합니다. 연구개발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즉, 본업에서 현금을 벌어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다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활동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은 회계적으로 얼마를 벌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본업을 통해 실제 현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뉴스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묻습니다.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평가받지만 현금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다음 26강에서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면 나쁜 것일까를 공부하겠습니다. 공장, 설비, 연구개발 관련 투자, 각종 자산 취득. 회사가 미래를 위해 돈을 쓰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큰 기업은 나쁜 기업일까요? 유한양행의 실제 숫자와 함께 비교하면서 좋은 투자 지출과 위험한 현금 유출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